자, 오늘은 이제 4장을 공부할 텐데요. 4장은 양자역학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자, 양자역학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흑체 복사. 자, 간략하게 흑체 복사를 설명해 주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자가 있거든요. 온도를 높여줘. 그러면은 이 상자가 열복사라는 현상을 통해서 빛을 방출을 해요. 빛을 방출해. 그래서 이 상자 안에 빛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상자 안에 빛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X축을 주파수라고 그러고 Y축을 빛의 인텐시티라고 그러면 어떤 분포 곡선이 있을 거예요. 그 분포 곡선을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하는데 저것이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첫 번째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는 광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빛을 쏴줬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광전 효과 현상 자체는 고전역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은 핵의 인력에 의해서 전자가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에 전자를 떼어내려면 어떻게 되죠? 바깥에서 여기다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 이 전자가 핵의 인력을 극복하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누가 공급하냐면 바로 빛이 공급합니다. 빛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되면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핵의 인력을 극복하고 전자가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전자 떨어져 나갈 때 어떤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갈 텐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전자가 갖고 나가는 키네틱 에너지가 빛의 인텐시티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빛의 인텐시티랑 상관이 있어야 되냐면 고전역학들이 생각하기에는 빛은 파동이잖아요.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파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고전역학에 하면은 이 파동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요 앰플리튜드 있잖아요. 앰플리튜드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빛의 세기. 요걸 늘려주게 되면은 빛의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거거든요. 거라고 고전역학자들이 생각을 했어. 따라서 이 전자가 갖고 나가는 키네틱 에너지는 뭐랑 상관이 있을 거냐면 요 빛의 인텐시티, 앰플리튜드의 제곱과 상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얘는 빛의 주파수랑 상관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빛의 주파수를 고전역학에 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랑.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수소 원자 스펙트럼이에요. 일단 수소 원자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은 그래? 요 원자 이렇게 책 주위를 돌잖아요. 근데 러더퍼드가 했을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 전자가 전하를 띤 입자예요. 전하를 띤 입자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회전하게 되면 바깥으로 빛을 방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궤도로 돌지는 못하고 결과적으로 빠른 속도로 핵으로 붕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핵 수소 원자는 멀쩡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키네틱 에너지의 합으로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전역학에 가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나 키네틱 에너지는 전부 연속일 거라는 거예요. 얘도 연속인 값일 것이고 얘도 연속일 값일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자가 갖고 있는 이 토탈 에너지도 연속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따라서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거든요.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얻는데 이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연속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스펙트럼도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이게 라인 스펙트럼, 불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연용량이에요. 자, 연용량은 고전역학자들이 하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등분배 원리로 구해요. 등분배 원리에 의하면은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T 온도 1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우리 곧 얘기하겠지만 2분의 3 kBT잖아요. 연용량은 에너지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분의 3 kB. 다시 말하면은 상수야, 상수. 연용량은 온도에 무한한 상수.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걸 T라고 그러고 연용량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온도에 무관하게 상수가 돼야 하는 것이 고전역학의 결과였어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떠냐? 온도가 높을 때는 맞아. 온도가 높을 때는 상수였다가 떨어져 버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급격히 떨어져 버리면 이거를 설명하지 못해요, 고전역학적으로. 그래서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현상에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앞에 3가지만 일반학 1에서 배우고요. 1번, 2번, 3번만 일반학 2에서 배우고, 얘는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학 2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흑제 복사부터 볼 텐데, 흑제 복사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면은 파동에 대해서 나와요. 파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파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제 양력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입자라고 생각이 됐던 것들이 파동처럼 행동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파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나와요. 먼저 파동이라는 것은 뭐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소리는 뭐죠? 소리는 뭐가 퍼져나가는 거냐면은 음의 압력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퍼져나가나요? 전기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빛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근데 파동은 파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형 그리면은 뭐가 있어? 파장이 있고 주파수를 디파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빛 같은 경우에 얘하고 얘는 관계식을 연결하죠. C는 남다른 이런 식으로. 이게 빛의 속도, 파장, 주파수 이렇게 남다하고 D는 관련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빛은 파장에 따라서 분자하고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HCl 예를 한번 들면 HCl이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 빛을 쏴주게 되면은 얘가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지금 진동 운동을 하고 있거든 지금. 그때 어느 대역에 빛을 쏴줘야 얘가 흡수할까요? IR 대역에 빛을 쏴줘야 흡수가 돼. 왜 그러냐면 IR 대역의 빛의 주파수하고 보통의 분자의 진동 주파수랑 일치하거든. 그래서 IR 대역의 빛을 주파수 쏴주게 되면 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그 에너지를 분자는 뭐로 사용하냐면은 진동 에너지로 사용해. 그래서 우리가 바이브레이션 스펙트로스코피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I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부르죠. 자, 주파수를 낮춰줘가지고서 내가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을 쏴줄 수 있고 그때도 얘가 흡수가 돼. 근데 그때는 얘가 왜 흡수하냐면은 분자는 진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도 하냐면은 회전도 하고 회전 주파수하고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의 빛의 주파수가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흡수가 되면은 그 에너지를 분자는 뭐로 쓰냐면은 회전 에너지로 사용해요. 그래서 로테이션 스펙트로스코피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불러요. 자, IR에서 주파수를 늘려줘요. UV 비저블 대역으로 늘려주게 되면 그 스펙트로스코피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렉트로닉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UV 비저블을 쏴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HCl에 분자 오비탈이 있다고 했죠. 분자 오비탈이. 분자 오비탈인데 UV 비저블을 쏴주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요. 이 일렉트론 오비탈 에너지 줄이 사이 간격이 어느 대역에 해당하냐면 바로 UV 비저블 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UV 비저블 스펙트로스코피를 일렉트로닉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불러요. 그런데 UV 비저블 빛을 쏴줬을 때는 어느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주로 움직이냐면은 밸런스 일렉트론에 있는 전자가 대부분 바깥에 있는 전자가 올라갑니다. 자, 얘보다 주파수가 더 높아지게 되면 엑스레이가 되거든요. 엑스레이 빛을 쏴주게 되면은 얘는 어디에 있는 전자가 올라가냐면은 호에 있는 전자가 보통 옵니다. 얘는 엑스레이는 빛이 주파수가 더 크게 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전자를 올려주는데 보통 엑스레이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자를 아예 떼어내는 데도 쓸 수가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불러요. 엑스레이를 사용할 때는 코일렉트론을 다른 오비트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아예 전자를 떼어내는데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는데 사용하게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웨이브 대역보다 더 낮은 주파수를 어떤 대역이라고 부르냐면은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부르거든요. 라디오 프리퀀시는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우리 가끔 얘기했었죠. NMR. 화학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분광법 중에 하나인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하고, NMR은 뭐냐면은 프로톤이 있죠. 이렇게 프로톤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은 전자가 스핀 있잖아요. 업스핀, 다운스핀. 프로톤도 스핀을 갖고 있어요. 업스핀, 다운스핀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자기장을 걸어주고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의 빛을 쏴주게 되면은 프로톤의 스피드이 바뀌어. 그 스핀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NMR 분광법이라고 불러요. 이 분광법들은 우리가 20장에서 아마 다 배우게 될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IR 대역은 진동과 관계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은 회전과 관계 있고, UV 저블이나 엑스레이는 전자의 이동과 상관이 있다. 그 다음에 더 하나 알면 라디오 프리퀀시는 NMR 대역에 해당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파동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파동이냐 입자냐 그런 얘기를 가끔 할 거거든요. 이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이 파동이냐 입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대상이 파동이냐 입자냐를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실험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간섭 실험이에요. 보강간섭, 상쇄간섭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연구하는 대상이 간섭 현상을 보인다라는 얘기는 그건 뭐냐면 걔는 파동처럼 행동한다. 입자설로는 도저히 간섭 현상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간섭 현상을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동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간섭 현상이 매우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지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파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빛도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런 파동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물리학자들은 수학을 좋아하잖아요. 파동 함수로 표현해. 빛이라든지 소리 같은 파동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파동 함수로 표현하는데, 파동 함수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함수로 빛이라든지 소리라는 파동을 표현해. 그래서 X는 뭐냐면은 공간좌표, 위치를 나타내주는 좌표. T는 시간좌표. 공간좌표, 시간좌표가 왜 필요하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물리량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좌표와 공간좌표가 필요해요. 자, 근데 Y의 의미는 뭘까요?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물리량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소리는 뭐가 퍼져나가는 거냐면은 음압이 퍼져나가는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퍼져나가는 것이잖아요. 그 퍼져나가는 물리량을 Y라고 부르거든요. 소리라고 하면은 Y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음압이야. 빛이라고 하면은 요 YXT가 빛이라는 파동을 표현했다 그러면 Y의 의미는 전기장 혹은 자기장의 세기라는 거죠. 자, 그럼 파동함수가 주어졌어. 그럼 이 파동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도 알려져 있어. 파동함수는 무엇을 풀어서 파동함수를 구하냐면은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서 파동 방정식을 풀면은 우리가 파동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이런 일종의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거죠. 이 방정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푸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V는 파동의 속도. 이런 얘기들이 양지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알려졌었던 거죠. 빛이라든지
소리는 파동이다. 이것들은 어떤 물리량이 음압이라든지 전기장이나 자기장 같은 물리량이 퍼져나가는 거다.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빛이나 파동은 이런 파동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파동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다는 것이 이미 양지역학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이제 양지역학 할 때 다시 나올 테니까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이제 흑체 복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흑체 복사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물질, 어떤 물질이든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그 물질은 바깥으로 빛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방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출만 하면 계속 인텐시티가 높아지겠죠. 방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흡수가 되기도 해요. 방출, 흡수. 방출되는 양하고 흡수되는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드디어 열적 평형을 이루게 돼요. 인텐시티가 변하지 않아요. 그때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어떤 분포식을 보일 거다라는 거죠. 어떤 분포식을 보일. 이게 뭐냐가 바로 흑체 복사 문제예요. 자, 흑체 복사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얘가 왜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맥스웰 볼츠만 분포는 뭐냐면은 이런 거. 예를 들면 상자가 있어요. 상자야. 그리고 온도 T야.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은 가스 입자들이 있어요. 가스 입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얘는 뭐 이쪽 방향으로 돌아다니고 이쪽 방향으로 돌아다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얘가 온도 T에서 열적 표현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 T에서 열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도 T에서 열적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뭘 알고 있죠?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평균 에너지는 2분의 3 kBT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가 온도 T에서 열적 표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식은 요 가스 입자가 헬륨일 때나 크립톤일 때나 네온일 때나 상관이 없죠. 기체 종류에 상관이 없죠. 그죠? 얘가 열적 표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언제나 이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평균이 2분의 3 kBT라고 하는 것이지 요 기체 입자들이 전부 다 같은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분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포가. 그게 바로 맥스웰 볼츠만 분포죠. 이렇게 X축이 이제 속력 V고 Y축은 속력을 가질 확률이에요. 이런 분포식을 이걸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불러요. 평균은 2분의 3 kBT야. 그러나 그거보다 빨리 움직이는 기체 입자도 있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기체 입자도 있어. 분포가 있을 거라는 거죠. 평균은 2분의 3 kBT라는 거죠. 요것을 우리가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이라고 불러요. 일단 우리가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을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자,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을 유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세 부분의 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먼저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누구의 이론을 가져올 거냐면은 볼츠만의 이론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 볼츠만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일반학 1에서도 계속 나오고 일반학 2에서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역학 시스템이 에너지 E를 가질 확률은 다음과 같은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가 KBT.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가서 물리화학 시간이나 통계력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지금 일반화학 시간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온도 T가 결정이 됐을 때 에너지 E를 가질 확률이 요거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서 근데 E는 뭐에 해당할까요? 여기 단원자 기체이기 때문에 E 대신에 뭐를 써주게 되냐면 빼기 2분의 1에 mv 제곱을 써주면 볼츠만식이 완성이 돼요. 여기 E 대신에 키네틱 에너지 2분의 1 v 제곱만 요것에 비례할 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디제너러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이 벽에다가 다트판을 설치해요. 다트판을 설치하고 랜덤하게 화살을 던져. 랜덤하게 이렇게 점이 막 찍히겠죠? 점이 찍은 다음에 이제 집계를 할 거야. 어떻게 집계를 하냐면은 반지름이 R1이 원 안이 아니고 원 위. 반지름이 R1인 원 위에 찍히는 다트의 수하고 반지름이 R2인 원 위에 찍히는 다트의 수를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어느 쪽이 맞냐면은 반지름이 R2인 원 위에 찍히는 점들의 수가 많겠죠. 랜덤하게 던졌다라고 하게 되면 왜 그렇죠? 반지름이 R2인 원이 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뭐에 비례할까요? 2파이 R에 비례하겠죠, 그죠?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찍힌 점들의 개수는 2파이 R에 비례. 2파이 R이 뭐냐면 원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2차원일 땐 이래요. 2차원일 땐 이거 3차원으로 확장하려고 그래. 3차원. 3차원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X축, Y축, Z축 있죠. 3차원 공간에 가상으로 점을 찍어 랜덤하게 3차원 공간에 랜덤하게 점을 찍고 비슷한 일을 할 거예요. 반지름이 V1인 반지름이 V1인 이제는 9가 되겠죠. 9 위에 찍힌 점들의 개수하고 반지름이 V2인 이건 9예요. 9 표면 위에 찍히는 점들의 개수를 재보면 당연히 반지름이 V2인 9 위에 찍힌 점들의 개수가 많을 거예요. 랜덤하게 점들이 찍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뭐에 비례할 거냐면 이제는 9의 표면적에 비례하겠죠. 9의 표면적. 반지름이 V인 9의 표면적은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4파이 V제곱이에요. 그럼 왜 이 맥스웰 고점 분포 얘기하다가 요 3차원 다트판을 얘기해줬냐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 축이 뭐냐면은 X 방향의 속력 성분, Y 방향의 속도 성분, Z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상자를 봤다. 상자 요 입자가 요쪽 속도 요 입자를 가만히 보면 어떤 속도 벡터를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니야. 요 속도 벡터를 여기다 찍어주는 거야. 요 3차원 다트판에는 요 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떤 특정 원자의 속도 벡터를 의미한다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 움직였다? 그럼 요 놈의 속도 벡터는 요거라는 거야. 얘가 이쪽 방향 움직였다? 그럼 얘 속도 벡터는 요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요 3차원 공간에 찍혀있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점들의 속도 벡터를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요 입자들이 랜덤하게 움직일 거라고 하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요 점들이 랜덤하게 분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 가면은 속력이 V1인 입자하고 속력이 V2인 입자를 수를 비교해보면 뭐가 더 많다는 얘기죠? 속력이 V2인 입자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점 위에 있는 입자들 있잖아요. 점 위에 반지름이 일정한 점 위에 있는 입자들은 뭐가 같냐면은 에너지가 다 같아요. 방향만 다른 거죠. 이 크기는 같고 화살표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여기 9위에 찍힌 점들 입자들은 뭐가 같냐면 에너지가 같아. 그래서 이 4파 V제곱은 이런 식입니다. 이건 일종의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의 비례. 에너지가 똑같은 입자들의 수에 해당할 거라는 거죠.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확률을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파의 V제곱을 대입하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제너러스라고 부릅니다. 양자역학에서 디제너러스가 나올 텐데요. 양자역학에서 디제너러스는 뭐냐면은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의 수를 디제너러스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 n이 1일 때는 1s밖에 없지만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되죠? 2s, 2p. 그러니까 디제너러스가 여기 4라고 부르거든요.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의 수를 디제너러스라고 부르고 양자역학에서. 근데 이것이 4파이 V제곱이 거의 디제너러스랑 같은 개념이에요. 4파이 V제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구 표면적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구 표면적에 있는 점들은 다 에너지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4파이 V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은 온도 T에서 열적 표형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속력 확률은 분포식은 두 값의 곱이다라는 거예요. 두 값의 곱. 자, 그다음 하나가 더 필요해. 하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라고 불러요. 이것을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FV의 의미를 뭐라고 잡냐면 확률로 하려고 그러거든. 확률이라 하면 뭐죠? 확률이라고 하면은 그 속력을 가진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돼요. 이게 확률이라고 하면은 요 값을 V에 대해서 다 더해줬으면 뭐가 돼? 1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배웠겠지만 적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 더해주는 거. FV를 다 더해준다는 것은 수학기호로 이렇게 표현돼요. V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1이 돼야 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얘가 확률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앞에 요거 갖다가 내가 이제 상수 C라고 부르게 됐을 때 C를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줘.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FV 대신에 내가 여기 세기함수에다 집어넣을 거는 C는 상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4파이 V제곱 익스포넨셜 빼기 2분의 1의 MV제곱 KBT. 그래서 얘를 적분해 줄 수 있거든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얘를 적분해 주면은 얘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C를 구해서 그 C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면은 맥스웰 볼트만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온도 T에서 열적 표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어떤 분포식으로 표현되더라는 건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게 유니버셜하다는 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기체의 종류에 무관해.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다가 진짜 중요해요. 온도 T에서 열적 표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이 기체 입자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온도 이 식이 성립해. 크립톤도 성립해. H2O도 성립해. 여기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언제나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온도 T에서 열적 표형만 이루고 있다라고 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게. 자, 그러면 이거하고 흑체 복사가 무슨 상관이 있냐? 흑체 복사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여기 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스 입자가 있대. 가스 다 빼버려요. 가스 다 빼버리면 상자만 남게 되겠지. 상자만. 그리고 똑같이 얘도 온도를 T로 높여줘. 그럼 이제 이 상자는 뭐가 찬다고요? 이 상자가 무슨 현상을 보이냐면 열복사 현상을 나타내면서 바깥으로 빛을 방출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이 상자 안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맥스웰 보츠원포에서 이 상자를 누가 채우고 있어요? 기체 입자들이 채우고 있고 그 입자들의 속도 분포가 이 식이다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흑체 복사에서는 여기 뭐가 채워지죠? 빛이 채워져요. 빛이 채워지면 빛의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은 스펙트럼을 구할 수가 있어요. 빛의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X축이 뭐죠? 주파수예요. Y축은 그 주파수에서 빛의 인텐시티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포 곡선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은 뭐냐면은 열적 표현을 읽고 있을 때 어떤 분포식을 읽는데 그 분포식은 기체 종류에 무관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체 종류. 그래도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 여기 어떤 분포 곡선이 있을 텐데 이 분포 곡선이 이 빛을 만드는 상자 있잖아. 이 빛을 만드는 상자에 무관할 것이냐가 질문이야. 철로 만든 상자에서도 이 분포고 구리로 만든 상자에서도 이 분포가 안 바뀔 거냐가 질문이야. 여기서는 안 바뀌죠. 여기서는 이 기체 입자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 식 그냥 따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평형을 이루고 있는 어떤 분포 곡선이 있을 때 그 분포 곡선이 이 상자랑 무관할 거냐가 질문이에요. 결론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유니버셜하느냐, 안 바뀌느냐? 그걸 누가 주장했냐면 바로 키르요프라는 사람이 지금 연력학적인 방법을 이용했어요. 키르요프가
어떻게 지금 내 주장을 증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르히오프는 뭘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 상자 A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상자 B가 다른 상자야. 온도 T에 중요한 점은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 그때 얘 분포식이 있을 거거든요. 얘 분포식이 있을 거야. 키르히오프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얘의 분포식이나 얘의 분포식이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증명하고 싶은 것은. 근데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썼냐면 다르다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이용해서 두 개 분포식이 같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다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상제 분포식은 로 A이고요. B 상제 분포식은 로 B로서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게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이게 V스타라고 해볼게요. V스타라는 주파수에서 A 상자에 들어있는 빛의 인텐시티는 작고 B 상자에 있는 빛의 인텐시티는 크다라는 거거든. 예를 들면 그러면 이때 무슨 실험을 해볼 수가 있냐면 가상적으로 이 상자를 뚫고 이걸 연결해요. 그리고 이게 광학 필터를 장착을 해요. 그래서 주파수가 뉴스타만 통과시킬 수 있는 광학 필터를 장착한다고 가상을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 곡선이 이렇다라고 그러면 A의 인텐시티가 B의 인텐시티보다 작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B에 있던 빛이 A로 흐를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인텐시티가 더 높기 때문에 주파수 뉴스타에서 여기 빛의 인텐시티가 더 높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빛이 흐를 거야. 빛은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B에서 A로 에너지가 흐를 거라는 거죠. 온도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연력학 법칙에 유배된다는 거예요. 연력학 법칙이 하면은 양 두 개의 시스템이 온도 T에서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에너지가 매스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빛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따라서 연력학적 모순이 없기 위해서는 이 두 개는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뉴스타가 아니고 다른 주파수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무슨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주파수에 무관하게 두 커브는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히오프가 주장한 건 여기까지예요. 맥스웰 볼츠만 분포식에서처럼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자 안에 빛의 분포식은 유니버셜하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다라고만 주장을 했지 이게 도대체 어떤 모양이느냐 그건 이제 후세 사람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이 상자의 종류에 무관하다고 그랬죠. 이게 흑채만 이 곡선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물체 종류에 무관하게 이 식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흑채가 왜 나오냐는 거지. 흑채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먼저 이게 주파수가 있잖아요. 열을 가해주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이 상자가 빛을 방출하잖아요. 이 상자가 왜 빛을 방출하냐부터 먼저 생각해보죠. 빛을. 그거는 이제 러더퍼드 했을 때랑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러더퍼드가 행성 모델을 주장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러더퍼드 행성 모델은 뭐가 문제점이죠? 얘가 중성 입자라고 그러면은 돌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하를 뜬 입자가 돌아서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전하를 뜬 입자가 돌면은 얘가 바깥으로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빛을 방출해, 빛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그래서 얘가 이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핵으로 붕괴해야 돼. 그게 문제점이라고 했잖아요. 자, 전자기압적 지식에 하면은 언제 빛이 방출된다고요? 가속 운동을 할 때.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할 때 빛을 방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 왜 이 상자가 왜 빛을 방출하느냐? 이 상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전자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스프링에 매달려 전자 진동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동 주파수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는 걸 거다라고 모델링을 하게 돼. 이 상자를 빛을 방출하는 상자를. 그러면은 이 흑채 복사식에서
주파수가 작을 때랑 주파수가 클 때랑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 매달려 있는 스프링의 힘상수가 다르다는 거야. 얘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모닉 포텐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있을 때 얘가 진동 운동을 하는데 이 진동 주파수는 뭐랑 상관이냐면 K 값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주파수가 고주파의 빛은 전자가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K가 큰 주파수에 스프링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이렇게 샤프한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주파수가 커. 여기 저주파수 대역은 어떻게 될까요? K가 작은 스프링에 매달려 있어. 그래서 이렇게 루즈한 포텐셜에서 천천히 움직여서 저주파의 빛을 방출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 자, 그래서 이 빛이 왜 방출하느냐? 얘가 이런 하모닉 포텐셜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자, 근데 얘가 토탈 에너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해. 그러면은 얘가 이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 왜 유지할 수가 없죠? 얘가 바깥으로 빛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지?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떨어지게. 그 여분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거죠? 빛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예요. 그죠? 빛이 방출될 때는 여기 있던 놈의 이걸 오실레이터라고 그러고요. 이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상자가 오실레이터야. 빛을 방출하는 상자가 오실레이터인데 얘가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얘가 에너지가 떨어져. 그래서 그 떨어진 에너지에 해당하는 놈은 바깥으로 빛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자에, 그러니까 오실레이터 에너지는 떨어지는 반면에 뭐가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이 상자 안에 빛의 에너지는 커지는 거야.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빛을 방출만 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흡수가 되기도 해야 돼. 평형에 도달하는. 방출만 되면은 이게 여기 빛의 인텐스가 계속 커지잖아. 계속 커질 수는 없거든요. 재흡수되는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빛 에너지가 오실레이터에 재흡수될 수도 있다. 이거는 방출. 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상자 안에 들어있던 빛 에너지는 감소하면서 대신 뭐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오실레이터 에너지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실레이터하고 빛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러다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이 오실레이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변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자 안을 채우는 빛의 인텐시티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오실레이터 에너지를 내가 브라켓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빛 에너지를 빛의 세기를 로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얘하고 얘가 비례 관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로하고 이가 평형에서는 비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응식을 보면은 A가 B로 갈 수도 있고 B가 A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의 뭐가 같은 거죠? 비율이 일정한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얘가 어떤 평형 상수값으로 표현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평형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얘하고 얘가 에너지를 주고받게 되면은 얘가 어떤 일정한 상수값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기 어떤 비례 상수가 있으면은 여기 이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식을 주게 될 거라.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흑체란 뭐냐 그럼? 아직까지 흑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흑체란 뭐냐? 여기 첫 번째 상자가 있어요. 첫 번째 상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물질로 만든 상자가 있어요. 2번 물질. 3번 물질로 만든 상자가 있어요. 이쪽 가서 뭐 어떤 물질이 있어.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온도 T라고 해봅시다. 온도 T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바깥으로 빛을 방출할 거 아니에요. 빛을 얼마나 방출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건 철이고 이거 불이었다고 해봅시다. 철이 빛을 방출하는 능력하고요. 구리가 빛을 방출하는 능력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빛을 많이 방출하느냐가 E1이라고 표현합니다. 철이 얼마나 빛을 방출하느냐 E1. 구리가 얼마나 빛을 잘 방출하느냐 E2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빛은 흡수되기도 하죠. 흡수되는 비율을 알파 1.
구리가 빛을 흡수 얼마나 잘하는가를 알파 2라고 하는. 입실론 1하고 입실론 2는 같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물질이니까. 알파 1하고 알파 2도 같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자, 근데 뭐가 같아야 되냐면, 먼저 그 전에 알파의 정의부터 흡수율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게 어떤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빛이 흡수가 돼. 그 90이 흡수가 됐다 그러면 알파 1이 얼마가 되죠? 알파가 0.9가 되죠. 그죠? 자, 근데 내가 빛의 인텐시티를 200으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가 흡수가 되죠? 그러면 180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2배가 더 증가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얼마나 많이 빛이 흡수가 되는지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첫 번째, 흡수 개수. 이게 크면 당연히 더 많이 흡수가 되겠지. 근데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하죠? 얼마나 많은 빛이 입사가 됐는가에 의해서도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100이 입사될 때랑 200이 입사될 때 흡수되는 빛의 양이 다르거든요. 따라서 흡수되는 양은 알파 1에다 뭐를 곱해줘야 되는? 빛의 세기를 곱해줘야 돼요. 빛의 세기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방출되는 양은 그냥 이 개수의 방출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흡수되는 것 양은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두 가지 요인에서 결정. 첫 번째 흡수 개수, 이 물질이 얼마나 빛을 잘 흡수하는가. 근데 두 번째 입사되는 빛의 양이 얼마냐. 100일 때는 90이 흡수가 되지만 200일 때는 180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면 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평형에서는 어떻다고요? 방출되는 양하고 흡수되는 양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은 어떻게 될까요? 입실론 1은 알파 1, 로 이렇게 될 거예요. 로는 뭐죠? 로는?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빛의 인텐시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식을 두 번째 구리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구리에서도 방출되는 비율은 입실론 2, 흡수되는 비율은 알파 2, 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입실론 1하고 입실론 2는 다른 값이에요. 철하고 구리는 빛을 방출하는 능력이 달라. 알파 1하고 알파 2도 다를 거예요. 철하고 구리는 빛을 흡수하는 능력이 달라. 하지만 뭐는 같아야 되죠? 키르호프 형은 로는 같아야 돼. 로는. 그럼 요 식에서 로는 어떻게 되나요? 로는? 알파 1분의 입실론 1 이렇게 되겠죠. 요 식에서 로는 뭐죠? 알파 2분의 E2 이렇게 될 거라는.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알파 3분의 입실론 3 이렇게 될 거라는. 다시 말하면은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물질에 흡수되는 정도가 커지면 모두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출하는 빛의 능력이 커지게 되면은 흡수되는 능력도 커져야 돼. 왜 그러죠? 로가 일정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쭈쭈쭈 가서 맨 마지막 물질. 얘는 흡수되는 비율이 2라고 그러고, 방출되는 비율이 2라고 그러고, 흡수되는 비율이 알파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물질을 내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은 흑체라고 정의할 것이고, 흑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알파가 1이라고 정의해. 1. 요게 1이야, 요게 1. 흑체는. 그러면은 뭐하고 뭐가 같아지? 흑체인 경우에는 흑체 복사 곡선식하고 뭐가 같아지나요? 방출되는 빛의 능력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체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흑체하고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 있어요. 블랙홀. 여기도 블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흑이라고 그러고.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야. 블랙홀은 어떻죠? 모든 걸 다 잡아 흡수하는 거잖아요. 빛도 한번 들어가면 못 넘어져, 그죠? 블랙홀은 모든 걸 흡수하는 거예요. 자, 근데 흑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흑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 1이 크면 뭐가 커지죠? 이게 커지게 되면은 동시에 모두 커져야 되죠. 방출하는 비율도 커져야 돼요. 이게 커지면 얘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자, 흑체는 알파가 1인 물질을 흑체라고 불렀거든요. 알파는 1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죠? 주어진 입사된 양에서 얼마나 많이 흡수되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는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흑체의 알파가 1이라는 얘기는 뭐죠? 흡수를 가장 잘하는 물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모두 크다라는 얘기죠. 얘도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얘는 방출도 잘하는 물질이야. 흡수만 잘하는 게 아니고 흡수를 가장 잘하면 얘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방출도 가장 잘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얘랑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흑체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요 식은 주파수에 따라 다 다르겠죠. 흡수 곡선식은 주파수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방출하는 것도 주파수가 달라지면 얘도 다 주파수가 달라지면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흑제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은 흑제 복사 곡선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키리오프는 이렇게 존재한다라고만 해서 이게 어떤 형식을 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제 이것이 어떤 형태를 띠는가는 이제 그 후학들이 이제 밝히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가 되는데, 특히 우리 책에서는 두 사람이 소개가 돼요. 누구냐면은 네일라이하고 플랑크가 소개돼요. 네일라이는 보전역학을 대표하는 학자고요. 플랑크는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학자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래요. 자, FV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잖아요. 흑체 복사식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두 부분. 얘도 똑같아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는 이게 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앞부분은 똑같아요. 얘도 C3중에 8파의 미제곱이에요. 얘도 C3중에 8파의 미제곱. 이 앞부분은 똑같아.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두 학자들의 다른 점은 바로 뒷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뒷부분. 네일라이는 이 뒷부분이 KBT예요. 플랑크는 뒷부분이 복잡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익스포넨셜 함수를 때. 그래서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어쩌다가 KBT가 나오고 이 플랑크를 어쩌다가 요식이 나오는가를 하려는 것이 이제 오늘 주된 토픽 중에 하나예요. 먼저 왜 흑체 복사 곡선식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여기 오실레이터, 빛을 방출하는 오실레이터하고 이 빛하고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표현되는 이 진동자하고 진동자가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바깥으로 빛을 방출한다고 그랬죠. 빛. 이게 방출이야. 근데 이 빛은 흡수가 돼서 진동자의 에너지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에너지를 주고받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근데 진동자 에너지를 내가 이 브라켓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빛의 인텐시티를 로라고 하게 되면 얘하고 얘는 어떤 비례 관계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바로 C3중에 8파이 뉘제곱이 되더라. 얘하고 얘가 비례 관계에 있는데 그 비례 평형 상수 비슷하게 이게 C3중에 8파이 뉘제곱이 되는 건데, 이것이 왜 나오는지는 내가 일반 학생한테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으면은 현대 물리나 양자역학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얘하고 얘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레일라이나 플랑크는 다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앞부분이 C3중에 8파이는 이거잖아. 뒷부분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 식을 쓴 이유는 뭐냐? 뒷부분이 뭐냐? 바로 오실레이터가 갖고 있는 평균 에너지라는 거야. 이 뒷부분이 있냐 안 봐.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을 거냐면은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뭐를 알면 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 빛을 만들어내는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를 구하면 얘를 구하면은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지겠죠.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는 거죠? 빛을 만들어내는 이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가 얼마냐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다른 결과.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에너지의 평균값. 자, 근데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값 어떻게 구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x가 수학 점수였다 그랬고 수학 점수 10점, 50점, 90점 이렇게 세 부류가 나왔어. 50점이 4명, 5명 이렇게 라고 해봅시다. 한 반이 10명인데 10점이 2명, 50점이 5명, 90점이 3명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x의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평균값은 x에다가 보통 불합격 표시를 하거든요. 평균이라는 의미로. 어떻게 구하냐면은 분자에는 그 반이 받은 총 점수를 더해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2, 50 곱하기 5, 90 곱하기 3. 근데 몇으로 나눠주냐면 10으로 나눠준 것이 x, 수학 점수의 평균값이라는 거죠. 요 식을 살짝 바꿀 거야.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10에다가 10분의 2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항에서 10분의 5 두 번째 항에서 10분의 5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해석을 하자면 10분의 5는 50점을 받을 확률이에요. 확률이라는 확률. 10분의 2는 10점을 받을 확률, 10분의 3은 90점을 받을 확률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x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서메이션으로.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n이 뭐죠? 10점, 50점, 90점. 점수. pxn은 뭐죠? pxn은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3. 그 점 xn을 받을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에너지의 평균값.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그 오실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요 예를 든 건데 그럼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 네일라 입장에서는 에너지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쓰면 안 돼. 왜냐면은 이 식은 x가 가정이 있어요. x가 불연속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 x가 10점, 50점, 90점 그 살값을 없어. 딱 떨어진 10점, 50점, 90점이라고 하는 x가 불연속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이 식을 쓸 수가 있어. 서메이션을 쓸 수가 있어. 근데 레일라 입장에서는 이는 뭐죠? 오실레이터가 가는 에너지잖아요. 진동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인데 그 진동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을 갖지 불연속적인 값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이 식을 그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을 써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곧 나중에 배울 텐데 적분식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속이니까. 얘는 이 식을 쓸 수가 없고 어떤 식을 써야 되냐면은 이런 식의 적분을 해줘야 된다면 적분. 이제 곧 여러분들이 아마 적분 곧 배울 거야. 언제 근데 이 식을 써줄 수가 있냐? 이는 이것이 연속 변수일 때. 레일라인은 어떤 식을 써자면은 이 식을 써가지고서 평균값을 구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냐? KBT가 나오더라는 얘기. 결론은 그거예요. 그랬는데 실험 결과는 잘 안 맞더라는 얘기죠. 그러자 프랑크가 등장해서 프랑크가 뭐라고 얘기했냐? 연속이라는 가정을 해서 풀었더니 안 맞으면은 이렇게 하자는 거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이 식을 어떨 때만 쓰냐면 A가 불연속일 때만 쓰거든요.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구할 때 어떤 식을 써야 되냐면 서메이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서메이션을 써서 구했더니 전혀 다른 식이 나와요. 이 식이 나와요. 그리고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는 것은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흑제 복사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빛을 방출하는 오실레이터의 평균 에너지를 구해야 된다. 근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라는 변수가 연속적인 변수냐, 불연속적인 변수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연속일 때는 적분의 형태로 구해야 되고요. 불연속일 때는 서메이션의 형태로 구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 그냥 수학이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해 준 결과는 불연속이다라는 가정했을 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할 얘기는 이거 뭐 출제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여기 스크롤하다 진짜인데? 진짜요? 진짜긴 한데 그래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기사 보냈어. 나 금요일에 질문 다 넣어가지고 아직 안 했는데 전화 왔지? 전화 와 있을 수도 있어. 한글로 나 전화 사이로 전화 왔어. 공사에 전화 왔어. 우리 학교는 05106 정도는 아니야? 근데 나도 051이라 그게 아니 형왜 받았어? 영상이를 아니 그냥 자꾸 그 운동 있었는데 이어폰 들어가서 아니 난 그냥 선거 차리고 지금 버 케이크하고 안 받았는데 아 근데 부모님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하고만 얘기를 만들어내. 뭐가 했나 본데? 뭐 그렇게 했나 보네. 아 그래 지금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요식과 요식을 이용해서 두 개씩 유도하는 것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 저희 한 장 부족한 것 같아요. 이쪽에 친구 있어가지고 친구 제 친구 뭐냐? 한 장씩이다. 먼저 레일라의 지인이 한 식당 보도록 할게요. 레일라의 지인은 연속이다. 따라서 일단 적분해야 된다는 것을 주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알아야 되죠? 요걸 알아야 되겠죠. 에너지 E를 가질 확률을 알아야만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적분해 줄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 식을 쓰냐? 우리가 흑제복사가 아니라 맥스웰 볼츠만에서도 사용했던 식이 있었죠. 맥스웰 볼츠만에 하면 P가 어떻게 되나요? 익스프렌셜 마이너스 2오바 KBT잖아. 요 식을 똑같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볼츠만의 식은 고전역학뿐만 아니라 양적학에서도 사용해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얘하고 얘가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라 비례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비례하다 그럴 때 앞에 비례 상수가 있을 거야. 그 비례 상수를 편의상 내가 Q분의 1로 해줄게. Q가 아니면 Q분의 1, 편의상. 자, 그러면 Q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Q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확률이거든.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확률은 전부 더해주면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식을 써주자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P2, D2는 1이라는 식을 사용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P 대신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 Q분의 1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적분기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2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여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자, 그러면은 Q는 어떻게 구하겠어? Q는 여기 이쪽 넘어가 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Q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가 KBT.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유도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출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Q를 구했잖아요. 그 Q를 어디다 대입하면 되나요? 여기다가 대입해주게 되면은 P가 결정이 되겠죠. 그 P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평균 에너지를 구한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줘.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써보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2에다가 P 대신에 얘를 떠줄 거예요. 얘는 뭘까요? Q 대신에 얘를 써줘야 되겠죠. 0부터 무한대까지 D 또 D 뭐 이렇게 될까요? 요것이 앞에 거야? P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냐면 이거는 요거는요 아래 끝과 위 끝이 정해진 정적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숫자예요, 그냥 숫자기 때문에 요 놈은 요 적분격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바깥으로 나오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에 KBT에 2 그리고 이 분자는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에 KBT에 2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결론이야. 자, 이건 이제 수학자 하는 사람들은 다 수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좀 수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분표라는 것을 이용해요. 적분 공식이에요. 프린트블 아래쪽에 보면 점선으로 적분 공식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식을 사용할 거냐면은 0부터 무한대까지 xn의 익스포넨셜 빼기 ax dx를 누가 적분을 해놨어. 그 결과가 뭐냐면은 a의 n 플러스 1의 n 팩토리얼. 이 적분식을 이용을 해서 요 적분값 구하고 요 적분값 구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그럼 먼저 요 적분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구하려고 해요. 얘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x는 뭐랑 같은 거냐? 2로 치환해주면 되겠죠, 그죠? n은 몇이라고 그러면 되나요? n은? 이거는 1승이니까 1 치환해주면 되겠죠, 그죠? a는 얼마로 해주면 되나요? a는? a kbt분의 1인가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해보면 얼마가 되나요? 구해보면 n은 1이니까 1팩토리얼이고요 a는 얘니까 kbt분의 n은 1이니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는 어떻게 되죠? 그냥 kbt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자, 분모는 어떻게 될까? 분모는 여기가 2의 0승이라고 보면 되나요? 2의 0승. 그러니까 1 대신에 뭐만 바꿔주면 되나요? 0은 다 되나요? 이거 2의 0승이니까 n 대신에 0만 대입해주면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 0 팩토리얼은 얼마죠? 1. 그 다음에 KBT의 1에 2가 0이니까 1승. 그럼 얼마가 되죠? KBT 이렇게 됩니다. 분모는 어떻게 돼? 분모는 KBT. 분자는 KBT 제곱이니까 없어지게 되면 뭐가 나오죠? KBT. 그래서 레일라이가 이 식을 얻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에너지가 연속이다라고 생각해서 적분 형태의 표급값을 구했더니 KBT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 이것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식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잘 안 맞더라는 얘기가 잘 안 맞더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 프랑크가 등장. 그래서 안 맞으니까 가정을 하게 돼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오실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이다. 어떻게 가정하냐면 이렇게 가정.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등간격에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되냐? EN은 그래서 N은 양자수가 돼. 여기는 얼마가 되죠? 여기는 0 Hnu 2Hnu 3H 이런 식으로 간격이 얼마가 돼요?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다라고 생각하고 평균값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식은 어떻게 바뀔까요? 에너지식은 서메이션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죠. EN 대신은 뭘 집어넣는다고요? N, Hnu. PN 대신은 뭘 써줄까요? PN은 아까 볼트만식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볼트. 얘도 볼트만식이야. PEN은 비례 익스포넨셜 빼기 ENO가 KBT라는 식으로 써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같다고 그러지 않았죠? 비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비례 상수를 도입을 해요. 비례 상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Q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Q를 구하려고 해요. Q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확률이니까 확률을 다 더해주면은 1이다라는 식을 사용해 주려고 그래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줘. 그러면 이 Q분의 1은 서메이션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Q분의 1에 서메이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에 KBT 뭐 이런 식으로 되고 Q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Q가 되겠죠. 그 Q를 어디다 대입한다고요? 여기다 대입해주게 되면 PEN이 결정이 되고 그 PN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서메이션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그러면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EN 대신에 NHNU 그다음에 PN 대신에 EN KBT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다 기계적인가요? 이렇게 어렵진 않아. 복잡해 보이긴 한데 어렵지는 않아요. 이 아까 적분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n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주니까 이게 어떤 일정한 숫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메이션은 이 서메이션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익스포넨셜 빼기 2n KBT 그다음에 Hnu n은 익스포넨셜 빼기 2n의 KBT 뭐 이런 식이 될까요? 크게 어려운 얘기 없죠 그냥? 자 2n은 근데 뭐라고요? 2n은 NHnu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나 취할 거냐면은 x를 갖다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은 식이 복잡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nu 오버 kbt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nu 오버 kbt를 x로 취할 거예요. 그럼 이 식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h kbt니까 x의 n승 이렇게 되네? 맞습니까? 네. 여기는 뭐가 될까요? x n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hnu의 서메이션 x n승 서메이션 n의 x n승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취함으로써 자 근데 내가 이제 곧 보일 거거든 곧 요거 서메이션 x n승 분의
서메이션 n 곱하기 xs는 뭐랑 같냐면은 이게 1 빼기 x분의 1이랑 같아. 곧 보일 거야. 그건 나중에. 얘가 얘랑 같다는 것은 곧 보일 거거든요. 이게 같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h뉴에 1 빼기 x분의 1인데 x가 아까 뭐라고요? 이거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exponential 빼기 h뉴가 kbt. 이게 결론이야. 이게 프랑크식이라는 거야.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exponential 플러스 h주 kbt를 곱해주게 되면 책에 나와 있는 식이에요. 여기다 1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에다 2 곱해주고 얘에다 2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exponential h주가 kbt 빼기.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책에서 얻은 그 식이라는 거예요. 그 식. 그럼 뭐가 하나 남았나 이제? 얘가 왜 얘랑 같냐만 보면 되겠죠, 그죠? 얘가 왜 얘랑 같나? 그거는 프린트물에 아래쪽에 점선 부분에 나와 있어요. 먼저 요거 분모부터 보도록 해. 분모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1 플러스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등비수열이 합이죠, 그죠? 등비수열이 합이면 이건 얼마가 되나요? 1 빼기 x보다 1인가? 그 분비가 x가 되니까 맞아요? 요거는 n이 0부터 시작해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 식이 되잖아. 등비수열이 합이니까 무한급수니까 1 빼기 x분의 1 되지.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얘는? 얘는 x에다가 dx d에다가 이거랑 같아. 얘를 이제 분모는 구했으니까 분자만 구할 거거든요. 분자는 근데 얘는 얘랑 같아. 왜 얘랑 같을까? 이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n의 xn인가? 요걸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n의 xn-1인가? x의 n승을 미분해주면은 n 곱하기 x의 n 빼기 1승이죠. 그죠? 그 앞에 x가 또 있으니까 요 식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얘는 아까 뭐라고 얘는? 앞에서 구했잖아. 1 빼기 x보다 1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해보면은 x에 1 빼기 x에 제곱분의 1.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부분은 1 빼기 x분의 1. 분자는 x에 1 빼기 x의 제곱. 그래서 이건 1 빼기 x분의 1. 아까 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야. 딱 하나. 봐서 정리하자면 흑제 복사식은 두 항의 곱이야. 앞에는 똑같아. C3승의 8파이죠. 뒷항이 뭐냐면은 오실레이터의 평면 에너지야. 근데 평면을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서베이션에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적분해서 구하는 거. 언제 이 식을 써야 된다고요? 에너지가 불연속일 때. 언제 이 식을 쓰냐면 에너지가 연속일 때. 그랬더니 어떤 식이 맞냐? 실험률을 잘 설명해 주는 식은 이 식이다. 이거는 어떻게 가정하냐면 오실레이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H주의 정수배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식이 잘 맞더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것이 레일라이하고 플랑크가 나왔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레일라이 식하고 플랑크 식을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책은 조금 너무 과장되게 그려져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파장에 대해서 그린다 그러면 요 롤을 요게 실험식이면서 플랑크의 식이거든요. 레일라의 식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여러분들 책은 요 부분이 잘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레일라의 식은 그냥 엉터리식처럼 보여.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근데 실제는 안 그렇대. 실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파장이 장파장일 때는 굉장히 잘 맞는 식이라는 거예요. 파장이 장파장일 때. 단지 단파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벌어진 것이지 장파장에서는 꽤 잘 맞는 식이라는 거죠. 그럼 질문은 여기서 왜 두 식이 같냐? 서로 다른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파장에서는 어떻게 레일라식하고 플랑크식이 같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왜 같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하고 이쪽은 플랑크의 가정이 뭐죠? 플랑크의 가정은 뭐냐면은 빛을 방출하는데 여기는 단파장이니까 주파수가 큰 데잖아요. 그럼 어떤 오실레이터죠? 어떤 오실레이터냐면은 급격한 오실레이터죠. 이렇게 된 오실레이터잖아요.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장파장 쪽이니까 주파수가 작을 때죠. 그러니까 힘상수가 작은 이런 오실레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플랑크의 가정에 의하면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잖아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데 이 간격이 뭐랑 상관이 있죠? 이 간격이 주파수랑 상관이 있어요. 주파수. 따라서 여기선 주파수가 큰 대역이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갈라졌죠? 드문드문 갈라졌죠. 이런 식으로. 반면에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주파수가 작을 때예요. 그러니까 갈라지긴 갈라졌는데 거의 붙어 있어요. 지금. 거의 연속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영역은 엄밀하게는 불연속이긴 한데 거의 연속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을 하나 그냥 서메이션을 하나 두 값이 비슷한 결과를 준다라는 거죠. 다른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파장 쪽에서는 잘 맞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건 또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해요.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아까 플랑크식은 어떤 식이냐면요. C3승의 8,8유제곱은 다 우동적으로 들어가고 뒷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H뉴가 KBD 이 식이거든요. 이게 플랑크식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0으로 갈 때는 0으로 갈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주파수는 0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에 수렴한다는 얘기죠, 이게? 레일라의 식, 다시 말해서 KBT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림상으로. 근데 수학적으로 가능해. 왜 그러냐? 여러분들 수학책에 찾아보면은요, 2의 x성은 근사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x가 작을 때는 1 플러스 x로 근사시켜 줄 수가 있거든. 수학책에 찾아보면. 그래서 익스포넨셜 h뉴가 kbt는 따라서 근사적으로 뭐에 될까요? 1 플러스 h뉴가 kbt를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 대신에 뉴가 작게 되면은 그냥 이 식으로 그냥 바꿔치기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럼 여기 1하고 마이너스가 없어지게 되죠. h뉴 없어지고 올려보게 되면은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식이 일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플랑크의 가정대로 에너지가 분명하게 양자화되어 있지만 장파장으로 갈수록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두 식이 일치하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흑체복사식을 설명을 했어요. 흑체복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게 양자되어 있다. 이게 빛이거든요. 오실레이터가 빛 에너지로 바뀌고 쓰고 빛 에너지가 다시 흡수가 돼서 오실레이터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주고받을 때 뭐를 단위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에너지를 H뉴가 기본 단위. H뉴라는 기본 단위로 에너지를 주고받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흑체 복사식을 잘 설명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체 복사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이 안 되는 게 뭐였냐면은 광전 효과라고 그랬죠? 자, 광전 효과. 자, 광전 효과는 뭐냐면은 빛을 쏴주게 되면은 전자가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메탈이 있으면은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쏴주는 빛을 쏴주게 되면은 전자가 어떤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 일단 고전역학자들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고 그래서 파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이 앰플리튜드의 제곱에 비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를 증가시켜주기 위해서는 센 빛을 쏴주면 되는 거예요. 센 빛을. 그 따라서 무슨 얘기냐? 전자를 떼어낼 때 약한 빛을 쏴줬더니 전자가 안 튀어나가. 그럴 때 뭐를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냐면 앰플리튜드를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고전역학의 관점에 하면은 빛 에너지를 증가시켜줄 때는 앰플리튜드를 증가시켜주면 되니까 강한 빛을 쏴주게 되면은 무슨 경우에더라도 전자가 튀어나올 거다라는 것이 예측이야.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그렇지가 않아서 어떤 결과를 주었냐면 먼저 임계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threshold frequency라는 게 있어서 이 주파수보다 작은 빛을 쏴주게 되면은 아무리 강한 빛을 쏴주더라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threshold frequency가 필요해. 요 주파수를 넘어야만 되지. 요 주파수보다 작은 주파수의 빛을 쏴주게 되면은 아무리 강한 빛을 쏴주더라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또 비슷한 얘기로 전자가 튀어나올 때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나갈 텐데 이 키네틱 에너지는 고전역학의 관점에서는 뭐랑 상관있을 거냐면 빛의 인텐시티랑 상관있어요. 강한 빛을 쏴주게 되면은 더 많은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더 많은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와야 할 텐데 키네틱 에너지도 뭐에 비례하냐? 주파수에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연 시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가 있다. 자,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해봅시다. 100이라는 에너지가. 근데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만큼 예를 들어서 이게 10초였다고 합시다. 그때 이 빛 에너지가 갖고 있는 것이 에너지가 100이었다고 해봅시다. 자, 얘를 떼어내는데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빛은 파동이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가 전체 10초 안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초 동안 빛을 흘려줘야 돼요? 10초 동안 흘려줘야 된다는 거죠. 5초 동안 흘려주면 안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5초 동안 흘려주게 되면 이 빛 에너지가 전달한 에너지는 50밖에 안 되잖아요. 얘는 100이 필요한데 안 튀어나온다는 거죠. 적어도 10초 동안 이 빛을 쏴줘야만 전자가 튀어나와요. 지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연 시간. 빛이 파동이라고 하게 되면요. 근데 실제 광전 효과에서 실험을 해보면은 전자가 튀어나올 때는 즉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빛을 쏴준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튀어나올 때는 즉시 튀어나와요. 지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고전역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빛은 파동이긴 한데 간혹 입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입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h인데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세 가지 설명은 다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바깥에서 주파수가 누인 빛을 쏴줘. 그럼 공급된 에너지가 얼마가 되죠? h뉴가 되죠. 그죠? 그 중에 일부는 이거 바인딩 에너지라고 해요. 전자로부터 핵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바인딩 에너지로 쓰이고 나머지는 뭐가 되냐면 키네틱 에너지로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식에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K는 이런 식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키네틱 에너지, 이게 주파수라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죠.
이 식에서 트레스티올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키네틱 에너지가 제로가 되게 해주는 주파수를 우리가 트레스드 프리퀀시라고 그러면 그게 존재할 수가 있다.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점수 부분은 요거 주파수보다 작은 주파수에 비해서 쏴주게 되면은 그 포톤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바인딩 에너지를 극복할 만큼 에너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트레시홀드 프리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튀어나올 때 전자 키네틱 에너지를 직선식이 돼요. 뭐에 비례하냐면은 주파수에 비례하다는 것까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되나? 기울기는 아인슈타인 주장에 하면 그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딜레이 타임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죠? 이 주장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량자설이라고 그러죠. 입자처럼 행동하는, 입자처럼 구슬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쏴주게 되면 구슬처럼 한번 맞자마자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해 줄 수가 있었다. 자, 아인슈타인은 그 이론 물리학자지 실험 물리학자가 아니잖아요. 이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실험 실제로 주파수에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 데이터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기름방울 실험으로 유명한 밀리칸이 그 기름방울 실험한 다음에 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밀리칸이 저 실험을 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한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정확한 H값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러면 밀리컨은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을까? 사실 밀리컨뿐만이 아니고 뭐 플랑크라든지 보어라든지 그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광량자설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광량자설,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광량자설을